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폭풍우 치는 연산군 시절의 한양 땅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에는 김민준이라는 17살의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승의 반열에 오른 명망 높은 재상, 김재현 대감이었습니다. 아들 민준 또한 총명함과 바른 품성으로 큰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인재였지요. 훤칠한 키에 선비의 풍모를 지녔고 맑고 깊은 눈빛에서는 지혜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서의 학업을 잠시 마치고 오랜만에 세상 구경을 나선 민준은 활기 넘치는 저작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는 오랜만에 보는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의 외침과 흥정하는 소리, 구경꾼들의 왁자지껄함이 어우러져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민준은 진귀한 서책이나 문방사호에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구경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둑이야. 저기 도둑 잡아라. 다급한 외침과 함께 누군가 그의 등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돌아보니 몹시 남루한 옷차림의 한 처녀가 숨을 헐떡이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도령. 그 뒤에 숨은 처자, 내 떡을 훔쳐 달아났소.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민준은 자신에게 몸을 의탁한 처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해진 무명옷을 걸쳤지만 옷은 정갈하게 빨아 입어 단정했고 꾀죄죄한 모습 속에서도 유난히 맑고 큰 눈망울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어떤 고고함마저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청초함은 숨길 수 없었지요. 민준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처녀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처자가 무엇을 훔쳤다는 말이요? 전현이 글쎄, 내 떡을 한 보따리나 훔쳤다니까. 그러니 어서 끌어내시오. 떡값이 얼마인데 그리 소란이시오? 뭐요? 도령이 떡값이라도 대신 내줄 것이오. 흥. 한 냥이요, 한 냥. 하지만 돈만 받는다고 될 일이 아니오. 저런 도둑녀는 포도청에 끌고 가 매질을 해야 정신을 차리지. 어서 그 계집을 내놓으시오. 민준은 잠시 처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민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상인에게 2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2냥을 드리겠소. 물건 값을 받았으면 된 것 아니오. 노여움을 푸시고 이만 용서하시구려. 상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떡값의 2배나 되는 돈을 선뜻 내주는 도령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을 것입니다. 도령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옛다, 이년아. 다음부턴 이런 짓 말아라. 상인은 돈을 받고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상인이 사라지자 처녀는 민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신지는 모르온.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감사의 마음이 진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어디론가 달려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맹랑한 처자로다. 민준은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면서도 사라진 처녀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낮에 만난 처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여식인 듯 했지만 그 처연함 속에 숨겨진 기품과 강렬했던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설렘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 그는 처녀가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왜 떡을 훔쳐야만 했는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처녀를 생각하다 어느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장터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고서를 파는 서점에서 귀한 책을 한 권 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쪽 구석이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소란이 일어난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떡을 훔치다 걸렸던 바로 그 처녀가 또다시 상인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떡 장수였습니다. 이년아. 또 떡을 훔치다니. 내년이 아주 상습범이로구나. 이번에는 절대 용서 못한다. 가자. 포도청으로 가서 내 죄를 단단히 물어야겠다. 상인은 처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발버둥 쳤지만 힘센 상인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수군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섰습니다. 잠시만 멈추시오. 그 처자가 훔친 떡값이 얼마요? 헉. 저번에도 이 처자를 감싸주던 도령 아니시오. 떡값은 한 냥인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소. 포도청에 끌고 가지 않으려면 세 냥은 내셔야겠소이다. 민주는 말없이 세 냥을 꺼내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처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시오. 처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은 떡 가게로 가서 2냥어치의 떡을 더 사서 처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혹시 댁에 쌀은 있소? 잠시 나를 따라오시겠소? 민준은 쌀가게로 처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쌀 한 마를 주시오. 그는 쌀 한 가마니를 직접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처녀 혼자서는 도저히 들고 갈 수 없을 무게였습니다. 앞장서시오. 내 댁까지 들어다 드리리다. 아닙니다. 이렇게 번번이 신세를 졌는데 더는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괜찮으니 앞장서기나 하시오. 민준의 단호한 말투에 처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떡 보따리를 든 채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묵묵히 쌀가마니를 지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나는 김민준이라 하오. 낭자의 이름은 무엇이오? 박서연이라 합니다. 서연. 참으로 예쁜 이름이구려. 그런데 혹 실례가 아니라면 묻고 싶소. 어찌하여 그리 떡이 필요한 것이오?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니 서연의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민준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명 떡과 관련하여 말 못할 깊은 사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고 또 걸어 성곽 밖 어느 외딴 작은 초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허름했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쌀독이 어디 있소? 서연은 부엌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민주는 쌀가마니를 내려놓고 부엌에 있는 쌀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쌀독 안에는 쌀 한 톨 없이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텅 빈 쌀독을 보니 민준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이토록 가난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혼자 사시는 게요.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신발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어머님은 어디 외출이라도 하신 게요. 어머님께서는 수년째 병환으로 방에 몸져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밖에 어머님 신발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 어머님 병 치료는 받고 계시오. 아니요. 형편이 어려워 의원 한 번 부르지 못했습니다. 밖에 누구 왔느냐? 서연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잠시 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고마운 분이 아니더냐? 누추하지만 이리 들어오시라 하거라. 어머니의 허락에 민주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한쪽 구석에 백발이 성성한 노모가 위태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고
숨소리마저 가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서연이가 고생이 많다오. 그런데 젊은 도령께서 우리 서연이를 도와주셨다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그때 서연이 떡 접시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 도련님께서 사주신 떡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참으로 고맙소, 도령. 내가 다른 음식은 통 넘기질 못하는데 이상하게 떡만은 조금씩 먹는다오. 그래서 우리 서연이가 떡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야 민주는 서연이 왜 그토록 떡을 훔쳐야만 했는지 그 절박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훔치다 걸려 길거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오직 병든 어머니를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것입니다. 그 지극한 효심과 모진 현실 앞에서 민준의 가슴은 뭉클함을 넘어 쓰라렸습니다. 거동도 못하는 늙은 노모를 모시고 처녀 혼자의 힘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버텨내고 있는 서연이 너무나 가냘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서연의 집을 나서는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 생각뿐이었습니다. 보통 여인들과는 다른 강인한 눈빛, 양반가의 규수보다 더 기품 있는 분위기. 그녀를 향한 관심과 연민은 어느새 깊은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한양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수소문하여 서연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서연 낭자. 계시오. 방에서 바느질을 하던 서연이 민준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도련님. 어인 일로. 의원을 모시고 왔소. 어머님 진맥이라도 받아보시게 해야지요. 아이고, 도련님. 어찌 이런 귀한 분을. 서연은 감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준과 의원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원은 누워있는 노모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한참 동안 신중하게 진맥을 했습니다. 지금은 큰 병은 아니나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뻔했소이다. 기력이 너무 쇠하여 몸이 많이 허해지셨구려. 내가 지어드리는 약재를 꾸준히 드시고 이것저것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드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실 것이오. 의원의 말에 노모와 서연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아파도 의원 한 번 부르지 못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민준이 데려온 의원 덕분에 비로소 희망을 보게 된 것이었지요. 의원이 돌아가고 민준과 서연은 집 근처 들판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들판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의원을 모시고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 아니요. 낭자의 마음 같아서는 벌써 10번도 더 의원을 모시고 왔을 터인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래도 어머님 병환이 더 깊어지기 전에 치료를 받게 되어 천만다행이요.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은 어느새 깊은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고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는 듯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도 민주는 서연의 집 쌀독이 비지 않도록 남몰래 쌀을 채워 넣었고 어머님의 약값과 치료비도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서연의 어머니는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서연아. 그 김도령 말이다.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 아니냐? 어쩌면 사람이 그리도 마음이 깊고 예의가 바른지 모르겠구나. 민준의 따뜻한 마음과 듬직한 모습은 모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아버지 김재현 대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방으로 들어서니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무척이나 진지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 민준아. 오늘은 내게 할 말이 있구나.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지금의 주상전하, 연산군께서 모호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충신과 선비들이 억울하게 죽거나 옥에 갇히고 있단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 그리하여 조정에 떼씹는 일부 대신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나라의 안위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나서고 있단다. 결단이라 하시며 어떤 결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그것은 임금을 바꾸는 일이란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질 것이 자명하기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지. 아니, 아버님. 그리하면 그것은 역모가 아니옵니까? 법도와 절차로만 본다면 그리 보일 수도 있겠지. 허나 왕실과 조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조정과 왕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백성을 고통에 빠뜨린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란다. 나 또한 밤낮으로 고심하고 또 고심했느니라. 하지만 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나라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어찌 조정의 신하라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미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대신들과 함께 거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비록 아직 17의 어린 나이였고 과거를 보지 않아 관직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깊은 고뇌와 충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믿고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기에 마음 한구석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로 민주는 여느 때와 같이 성균관에서 학업에 매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서연의 집을 찾아 쌀독을 채워주고 노모의 안부를 물으며 서연과 애틋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만이 민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김재현 대감이 역모 혐의로 의금부에 하옥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주상 전하께서 대감에 대한 조사를 명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신 것이옵니까? 아버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상의 명이 떨어진 이상 어쩔 수 없이 대감을 조사할 수밖에 없소이다. 대감과 몇몇 조정 대신들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상소문이 주상께 전달되었으니 무고함을 증명하지 못하시면 이곳을 나가시기 어려울 것이오. 아버지와 동지들은 혹독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집안은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이냐? 어찌하여 대감께서 역모죄로 조사를 받으신단 말이냐? 어머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께서는 곧 무고함이 밝혀져 돌아오실 것입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결단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금부 옥사에 갇혀 고초를 겪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평생 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오신 존경하는 아버님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아버님께 역모죄가 확정된다면 가족들에게도 끔찍한 화가 미칠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역모죄는 삼족을 멸하는 중죄였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초조하게 아버님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고 마침내 어느 날 새벽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쳐 민준의 가족들을 모두 포박했습니다. 모두 오라를 받으시오. 김재현 대감이 역모죄로 판명되어 사형에 처해졌소이다. 남은 가족들도 모두 연좌되어 관노비가 될 것이오. 아이고, 이놈들아. 우리 대감께서 무슨 역모를 꾸몄다는 말이냐? 내 놈들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한 것이 아니더냐? 어머니는 울부짖었지만 나졸들은 냉정하게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참형을 당하셨고 어머니와 누이는 먼 지방의 관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조선의 가장 머나먼 땅끝 마을 해남의 관청 노비, 즉 관노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명문가의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천한 노비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한편 서연은 몇 달이 지나도록 민준이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이 있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감감무소식이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민준 도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밤이나 낮이나 그의 얼굴이 떠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처녀의 몸으로 먼저 양반가의 도련님을 찾아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민준을 기다리던 어느 날 서연은 장터에 나갔다가 사람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도 들었는가? 글쎄, 청렴하기로 소문난 김재현 대감께서 영모죄로 사형을 당하셨다는구먼. 허, 그럴 리가. 이 대감님 같으신 분이 법 없이도 사실 분이 아니신가? 평소 가난한 백성들을 얼마나 도우셨는데 어디 그뿐인가? 그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나서 부인과 따님은 관비로 끌려가고 그 똑똑하다던 아들 김민준 도령도 땅끝 마을 관노로 끌려갔다지 뭔가. 참으로 안타까워서 어쩐다. 행인들의 대화를 엿들은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보시오. 방금 말씀하신 김민준 도령. 혹시 김재현 대감 댁의 그 도련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맞소이다. 그 수제라던 김도령 말이오. 서연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민준 도련님이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천한 관노 신세가 되었기에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얼마나 힘겨웠을까?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민준 덕분에 어머니의 병도 완쾌되고 쌀독에 쌀이 떨어질 걱정도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은인이 지금은 머나먼 곳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잠겨 지내던 어느 날 쌀독의 쌀이 거의 바닥을 보였습니다. 밥을 하려고 바가지로 마지막 남은 쌀을 푸는데 바가지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비단 주머니에 쌓인 은자, 덩어리들과 작은 서찰 하나였습니다. 은자는 세어보니 자그마치 100냥이나 되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민준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될 때쯤이면 나는 이미 한양에 없을 것이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주 머나먼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소.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구려. 부디 나를 잊고 어머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 평생 행복하시길 바라오. 미안하오. 서찰을 읽은 서연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관노가 되었다는 참혹한 진실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자신이 걱정할까 봐 거짓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쓴 민준의 깊은 마음이 느껴져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펑펑 울고 난 뒤 눈물을 닦고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울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내가 도련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해.